자, 육효를 보겠습니다. 우리 육효를 보는데 우리 동양 철학은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중국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중국 역사 선사시대를 특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 중국 역사에 대해서 신화 위주로 제가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춘추 시대까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동양 문화를 이해하려면 중국 역사를 이해를 해라. 그런데 옛날에 삼왕오제가 있죠. 삼황오제, 삼황오제가 있습니다. 삼황이 이게 황자입니다. 삼황오제. 누구죠? 복희씨, 신농씨, 여화씨. 여화씨 때는 추경씨를 듣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때 복희씨가 나와요. 자, 복희씨, 신농씨 나오는데 복희는 다른 말로도 태호라고도 합니다. 태호. 태호. 태호가 8개를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8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삼왕 지나고 나서 오제가 나옵니다. 오제의 처초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 이때 황자는 이 황자가 아니라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자. 그래서 황제 헌원. 여기 있네요. 황제 헌원. 황제 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전에 신농시랑 뭐 있죠? 이쪽에 그 치우천왕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치우천왕의 싸움에 굉장히 능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위험이 있고 안개를 이용한 그 전투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 황제가 치우와의 싸움에서 지남거 예컨대 이제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게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때 나침반 또는 나경의 시초가 되지 않나. 그때 지남거라고 하는 아마 가리킬 자 제 기억에는 자 지남거 그러니까 차에다가 술에다가 항상 남쪽만을 가리키게 하는 무슨 장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리킬 지자, 남쪽 남자, 차 거자, 술의 거자 저렇게 하는데 이거를 개발을 해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하마치면 이 황제 헌원 군사가 치우천왕이라든가 이 신농시 이쪽에 동이계 쪽에서 전멸을 당할 수 있었는데 이 지남거를 발명을 해서 어쨌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황제 헌원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승리하면서 이제 황제 헌원이 중국에 뭐가 되냐면 중국의 시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시조다. 처음으로 중국을 연 황제 헌원으로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이 오제 나온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전욱이 나오고 뭐 나오고 하죠. 그래서 쭉 나오다가 요순시대가 나와요. 요순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옛날 선사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나오죠.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나라가 나오는데, 이 은나라 시대부터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 하나라 시대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거를 정통 역사로 인정하니 많이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역사, 특히 선사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중국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동양 철학, 이 수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공부 삼아서 유튜브로 중국 선사시대를 찍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황제 헌원도 아마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황제 헌원은 이제 처음으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이제 통일하면서 중국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 헌원이 이제 여러 가지 옛날 선사시대 문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명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창일. 이 사람한테 뭘 만드냐면 문자를 만들죠. 문자를 만들게 하고 뭐 악기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대요에게 여기 나온 것처럼 10간 12지 우리가 아는 10간 12지를 만들고 아까 복희 씨는 8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나올 때 복계 8개 방위도 뭐 나오잖아요. 이건 뭐다? 이거는 선천이에요. 선천 8개 방위도. 그래서 복희 씨는 선천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뒤에 후천은 주나라 문왕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희 씨가 8개를 만들었다. 굉장히 역사 오래되죠. 사망 5제 때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희 씨는 사망 때 이야기고, 이 헌원은 5제 때 이야기예요, 5제. 사망 5제. 그 선사시대 때 그렇게 만들었고, 대요가 10간 12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10간과 12지지. 그래서 어쨌든 동양 철학의 뿌리가 됐다고, 복희 씨가 이제 8개 이야기는 많이 나오니까, 밑에서. 이렇게 됐고요. 역학이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오래됐다. 그때 우리가 이제 특히 중국에서 그 치수 작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중국이 그 황하강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게 거의 크기 때문에 장마가 거기 보면은 뭐 80일 뭐 몇 년에 걸쳐서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팽아지들 다 휩쓸어 버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임금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치수가 중요했다.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물난리가 없으면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치수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때 물에서 나오는 게 이제 용마라든가 그 다음에 거북이, 귀소라고 하죠. 거북이 등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용마에서 나온 게 아마 하도고 거북이에서 등에서 나온 게 아마 낙서일 거예요. 그래서 하도 낙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8개 하도 낙서 뭐 식간 12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복귀씨가 8개, 황제 헌원이 식간 12지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오래됐고 이런 것이 동양 사상의 근본적인 밑받침이 되었다. 특히 유교에서 주역은 우주와 인간, 자연과 사회 관계에서 말한 경제로 매우 중요된다. 특히 주역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역학의 범주가 여러 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게 육효는 상수 역학의 하나겠죠. 상수 역학은 뭐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 그 다음에 의리 역학 있죠? 의리 역학. 의리 역학은 윤리적인 측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잠룡이니 물룡이라. 그러니까 아직은 설익었으니까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결리박빙,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윤리적인 거죠. 뭐뭐 준비가 안 된 경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상수역학, 점치는 거, 의리역학, 그 다음에 괴기역학이 나오죠. 괴기역학. 여기다가 뭐가 붙어있죠? 자연절기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연절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도낙서처럼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도상역이라고 그러나요? 도상역. 그림도자의 모습상. 그래서 이 그림도자의 상. 그림으로 그려서 역학을 설명하는 거. 이런 이제 범주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처음에 사망오지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하는 이 육효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종의 이제 점법인 거죠. 점. 자, 보시면 육효는 주역의 64개.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역을 이해를 해야 되죠. 64개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처음에 태극도설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태극도설에서 이양이 나오고, 이양이 사상이 되고, 자, 태극에서 이양이는 뭐죠? 양이죠, 양이 다시. 자, 태극, 양이는 뭐죠? 음과 양이죠, 음양이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오행이 나오죠. 그렇죠? 자, 양이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상이 나와요. 4개의 사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양, 소음, 소양, 노음 이렇게 4개 나오고 사상에서 뭐가 나면 8개가 나와요. 8개는 이제 3개로 이루어지죠. 거기다 3개를 던지면 뭐가 나오죠? 6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역에서 말하는 이 64개에 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이 태극도설도 알아야 되고, 양이, 오행, 그 다음에 그 사상, 8개, 64개, 이런 것들을 전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고, 명리학의 60갑자, 명리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60갑자를 이해를 해야죠. 60갑자의 나부이라든가 공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명리학은 뭐죠? 오행의 생극제잖아요. 생극제와의 형충파해, 뭐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육효는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이걸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명리학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고 형충파해라든가 이 명리학의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역에 관한 일정한 일부 지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2개가 플러스 된 거예요. 전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역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명리학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어야만 육효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하신 분이 육효를 하겠다고 그러면 정말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혼합하여 사용하고 육효는 대개 점을 치는 달과 그날의 일진을 사용한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신살에 날을 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명리학이 생년월시를 통한 한평생의 큰 운의 큰 흐름을 파악한다면 육효점은 뭐다? 일진과 대입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시간 운세, 아주 가까운 시간 운세. 우리 타로도 보통은 단시점에 나오죠. 단기간에 뭔 일을 알고 싶을 때. 그래서 보통은 타로는 제가 듣기로는 6개월 정도에 알고 우리가 인생의 큰 흐름을 알려면 뭘 다 명리학을 해야 되고 그 순간순간에서 명리학 갖고 해결하기 곤란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점을 친다. 근데 점을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매화, 육수, 육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육효도 그 전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육효점은 주역 64개의 계상을 대상으로 점괘를 추출하여, 그러니까 64개의 계상, 주역의 64개를 일부를 추출하여 각 궤의 6효를 바탕으로 하나, 주역적과 다른 점은 주역은 음양을 중시하고 육효는 음양 오행이 가미된 것이라고 합시다. 자, 음양을 중시한다고 하면 육효는 음양 오행이 가미됐다. 자, 결국 육효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상수를 이론하는 전법이니 수어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어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주역점 칠 때 산대라고 그러죠. 산대, 시초 50개 가지고 그 점을 치는 게 있어요. 그걸로 괴를 뽑아내기는 해요. 이제 물론 육효를 칠 때 뽑아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산대 서법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뽑아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기미를 뜻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의 이치를 추측하여 나타내는 수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수가 나오죠. 상수. 상은 뭐예요? 현상이나 기미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모습이니까요. 모습. 그 다음 수는 뭐죠? 그 상의 이치를 추측하여 나타내는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뭐다? 상수역학이라고 한다. 그렇죠. 상수역학. 그래서 전법도 뭐다? 이 육효도 하나의 상수역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상수는 점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참고로 지나가는 길에 자, 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즉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점이란다. 서죽, 즉 대나무 가지로 점을 치는 행위를 말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 등껍질이나 소나 말의 뼈를 태워서 금을 보고 점을 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금을 조라 한다. 길조, 징조는 복에서 나온 말이다. 길조다, 흉조다, 뭐 무슨 징조가 있다 할 때 이건 복에서 나오는 거. 거북이 등 이런 데서 갈라지는 거, 불에 태워서 할 때 그 금이 가는 걸 보고 알아맞힌다. 그게 일정한 규칙이 있을까요? 어쨌든 좀 의문시 되긴 한데 어쨌든 이거에서 우리가 시작이 됐으니까 점이. 그 다음에 이 서라고 하는 것은 시초라고 해요. 시초나 소죽, 서죽 이런 따위로 주역의 괴를 뽑아서 점산을 보는 것이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뽑는 방법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통해서 64개 괴요 6개가 있죠. 자, 괴요는 이런 식으로 6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지를 나타낸다. 그러면 천은 뭐죠? 이렇게 지는 뭐죠? 이렇게 천지비 이걸 이제 비라고 있는데 이런 6개를 이게 6효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데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죽, 시초나 이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4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64개인데 이 괴 이름도 외워야 되고 여기에 뭘 의미하는지 주역궤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응용해서 육효의 점을 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주역은 이것만 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64개 개사와 6개가 있으니까 384효의 효사가 있어요. 자, 풀어놓은 말이 있던 거예요. 자, 64개의 개사가 있고 384개의 효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석해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라. 라고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해석을 가이드를 제공해줘요. 법전이 있는 것처럼 제1조 따다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전체 이 64개의 384효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 해당될 때는 이러이러한 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응용해서 점을 치는 거죠. 주역이는. 그런데 요것만 갖고 치는 게 아니라 육효는 여기에다가 뭐다?
60갑자를 대입을 해요. 10간 12지를 대입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다? 음양오행을 따지는 거죠. 음양오행. 오행을 따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음양오행의 그 육친을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주역과 명리학을 약간 혼합시킨 전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리학을 이해하신 분들은 명리학의 주역을 가미한, 즉 주역의 명리학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점을 치는 것이다. 순수하게 주역점은 주역을 이 궤를 뽑아내서 그 궤에 뭐라고 해당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미루어서 추측하거나 해석을 해서 점을 치한다고 하면 육효는 여기에다가 이것까지 가미해서 육효에다가 음양오행을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육친관계 등을 삽해서 점을 친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육효는. 자, 육효를 보면 육효학은 역학의 한 분야로서 주역점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복서학이다. 전복, 그 다음에 뭐죠? 서주 갈 때 그런 학문이며 그에 대한 배경 학문인 주역의 64개를 납갑. 자, 납갑은 뭐냐면 64개에다가 요 납이 뭐예요? 드릴 납이죠, 납. 우리 납부금 한다고 했죠. 납부한다고 그러죠, 납부. 등록금 납부할 때. 그러니까 64개에다가 갑을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인 거죠. 여기가 뭐가 있어요? 10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있고 12지지 자축임묘 진사함이 신일술에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조합한다는 것은 자 64개에다가 이 10간 12지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일정한 음양오행의 이치와 투명하게 다양한 생극제와 형충회합, 신살 등을 이용하여 듣게 한 점에 대한 해석으로 삼는다. 아직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주역을 일정하게 점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6개가 나왔다. 여기 주역이 나왔어요. 그럼 주역으로 볼 때면은 이거는 중천건이니까 자, 이 중천건의 뜻은 뭐다? 원형이정이다. 그리고 뭐 여기에 해당되면 잠룡이니 무령이라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각각 다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을 가지고 실제 상황을 대비해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주역점이죠. 근데 여기에 나가서 이걸 대비한 게 아니라 자, 육효는 명리학에다가 여기다가 10관 12지, 즉 60갑자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생극제화. 그래서 생극제화 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명리학에서 말하면 그 육친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교는 뭐냐면 형제로, 그 다음에 인성은 부모로, 그 다음에 재성은 천하제로, 그 다음에 관성은 평관정관이 있고 저도 평관 정제 편제가 있죠. 이런 걸 뭐냐면 관기로 해석하고 또 뭐가 있죠? 현, 부, 제, 손. 자, 식상은 뭘로 하냐면 손으로, 자식으로, 자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더 단순하게 압축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궤에다가 이렇게 6개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씩 다 대입하는 거예요. 요거는 비견인지, 요거는 인성인, 그러니까 뭐 형인지, 부인지, 제인지, 그 다음에 관인지, 손인지,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 대입을 여기다가 시켜서 그걸 해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인생의 흐름을 뭘로 본다? 명리학으로 본다. 자, 평생운이라고 보면 돼. 평생운. 큰 장기간의 운빨이다. 이걸 본다고 하면 자, 주역점은 단시점이다. 어떤 특정 시점에서 점을 치는 거다. 그런데 요 두 개를 결합한 걸 보다 여기다 두 개를 결합한 게 육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한 거. 나아가서 신산에 버금가는 사학의 정수로서 인지되어 방술로서 애호하게 된 것이다. 단 주역의 개사와 효사로서 점단하는 주역점과는 엄연하게 구분되는데 다만 64개
수괴의 배속으로서 그 효유의 위상과 유언, 기원 등으로 주역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역에 관한 게 대부분 많이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는 수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 머리 도자죠, 이거는. 머리 숫자. 그래서 8개 있어요. 8개. 건, 태, 리, 진, 선, 감, 간, 권. 이 8개에서 하나씩 우리 12소식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을 쭉 8개가 나와요. 그래서 88, 64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64개 수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요거는 뭐다? 그거는 금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 나온 이거를 기본으로 보고 여기 나온 거를 음양오일 대봐줘. 만약에 이게 금이고 여기가 목이면 뭐예요? 그거는 내가 본 이게 이제 나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죠? 당연히 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사에다가 오행을 부여해서 이 전체 요거를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오행을 표시해가지고 이런 관계, 육친 관계를 뽑아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수계 배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속에 요 속에 배속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위의 위상, 유언, 기원, 요거는 이제 변화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변화가 세요라고 해서 처음에 원초적인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수계죠. 그쵸? 수계. 그 다음에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언계, 그 다음에 귀언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7, 8개죠. 요 위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건께에서 공까지 몇 개? 8개. 그래서 88, 64, 88, 64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배합을 시켜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신 분들은 이해가 하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라고 이해하냐? 자, 우리가 독립돼 있다. 뭐가? 명리학과 주역은 원래 독립된 것이다. 명리학은 우리가 평생의 사주를 보는 것이고 평생 사주를 보는 거고 일생의 큰 흐름을 보는 것이고 주역은 어떤 순간 그러니까 단시점이라고 하죠. 짧은 단자 써서 단시점 그 짧은 시간에 어떤 특정한 질문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각자 영역이 있는데 요거를 섞은 것이다. 그 말이죠. 섞은 거다. 자, 주역은 뭐가 있다? 64개가 있어요. 그래서 64개의 괴가 있고 괴 하나는 뭐다? 6효가 있어요. 근데 6효가 이렇게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6효가 있는데 여기에 오행, 음양 오행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요걸 섞어가지고 해석해내는 거. 그러니까 명리학과 주역을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 더 훨씬 복잡하겠죠. 그래서 더 잘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종의 6효는 명리학 기본은 주역 64개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다가 명리학적인 음양오행과 육친 그 다음에 합, 형충, 해합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미해 가지고 이 명을 어떤 점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점술학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64개부터 배워야 되겠죠. 64개 주역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